자, 28번의 주택 문제. 주택 문제는 사실 제가 한 문제만 써놓긴 했는데 요약집 16페이지 보시면 그냥 기본적으로 나오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건축법상 주택 분류가 시험에 나오죠. 1번에 단독주택이 있고 2번에 공동주택. 단독과 공동이 4개씩 있거든요. 건축법상. 그래서 종류를 아셔야 돼요. 그 종류를. 단독에는 단독이 있고 다중이 있고 다가구가 있고 공관이 있습니다. 다가구 주택이 단독주택이죠. 다가구는 단독이니까 얘는 구분 등기할 수 없다. 단독주택이라는 게 그냥 집이 한 채죠. 그렇죠? 공동주택 들어가면 유명한 것들이 많이 있죠. 다세대, 연립, 아파트, 기숙사. 다세대, 연립, 아파트, 기숙사를 공동주택이라고 하죠. 네, 공동주택 종류 4개 있습니다. 다가구와 다세대의 차이. 단독이냐 공동이냐의 차이죠. 다세대는 구분 등기할 수 있다. 시험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종류 물어볼 수 있고요. 제가 요약집 밑에 써놓은 그 층수하고 면적 스토리가 메인 시험 문제거든요. 28번의 기출문제 보더라도 대부분이 층수하고 면적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네, 좀 간단하게 적어보자면 다 중, 다 가구, 다 세대, 그리고 연립, 그리고 마지막이 뭐죠? 아파트로 가죠. 이렇게. 네. 자, 어디까지 단독이에요? 다 가구까지 단독입니다. 층수가 있고 면적이 있죠. 그렇죠? 단독주택의 특징은 면적이 층수가 3개 층을 넘어갈 수 없죠. 그래서 다중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 층 이하의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 중333. 자, 외우실 때 다중 그러면 333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중333. 다가구는 똑같이 층수는 3개 층 이하지만 면적만 2배로 66 이하. 그렇죠? 다가구는 19세대 이하죠. 다가구는 단독이니까 구분 등기할 수 없다. 다가구에서 다세대 넘어가면서 공동으로 올라가죠. 그럼 얘는 층수가 하나 올라갑니다. 4개층 이하고 면적은 똑같이 바닥 면적 합계 660 이하죠. 그렇죠? 그 다세대에서 연립 넘어갈 때 어떤 차이가 있죠? 층수는 4개층 이하 똑같은데 면적만 66 초가 올라가죠. 66 초가 77이라고 했죠. 사이즈 77. 왜 이렇게 하시면 무슨 뜻이에요 그게? 어쩌다 눈이 마주친 거고요. 네, 제가 뭐 그런 생각하면서 77 되면 열받죠. 열받으면 연립 이렇게 외우라고 했죠. 66 초가면 열받는다. 연립. 아파트 몇 개 층 이상이요? 고쳐볼까요? 28번부터 1, 2, 3, 4번이 그 스토리예요. 기본적으로 1번에 연립 좀 살려봅시다. 열받는다. 연립. 그쵸? 바닥 면적의 합계가 66 초가죠. 초가고 층수는 4개층이야. 맞죠? 1번 틀렸고 2번에 다가구 참 꼼꼼히도 틀렸는데요. 문장이 다가구는 3개층 이하. 맞죠? 바닥 면적이 66 이하. 다가구는 66 이하고요. 다가구는 공동주택도 아닙니다. 다가구는 단독주택이다. 다세대도 엉망진창이에요. 지금 문장이. 다세대 바닥 면적 66 이하고 층수는 4개층 이하인 공동주택이죠. 다중 333 맞나요? 중333. 다중주택이 33 이하의 3층 이하. 맞아요. 예. 정답 4번이 되고 그렇게 면적하고 층수 정리하시면 되고 5번에 무슨 주택 나왔죠? 몇 세대요? 300세대 미만. 국민주택 규모. 도시형 생활주택은 작년에 우리 개론시험에 분양가 상한제랑 관련해서 나왔어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안 되죠.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제외주택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우리 개론시험에 16페이지 아래쪽에 있는
3번에 1번 나왔었습니다. 무슨 주택이요? 주택법상 무슨 주택? 준주택. 준주택은 원래 주택이에요, 아니에요? 원래 주택이라면 주택이라고 했겠지. 앞에 뭐가 붙었어요? 그럼 얘는 정의를 할 때 주택 이외라고 나와야 되죠. 생각을 좀 하시는 거죠, 이렇게. 준부동산 같은 거 아니에요, 이게. 원래 부동산 아닌 것처럼 얘도 원래는 주택이 아니지만 놓고 보니까 이놈을 주택으로 쓸만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거시설로 사용 가능한 것들, 뭐 오피스텔 같은 게 대표적이죠. 그래서 주택 외의 시설물, 부속 토지를 주거시설로 사용할 수 있을 때 얘를 준주택이라고 한다. 이게 이제 작년에 우리 시험에 나왔던 얘기도 합니다. 같이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되겠죠. 자, 오늘 수업의 하이라이트. 부동산의 특성 부분입니다. 36페이지, 7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을 요약집으로 볼 거예요, 이제. 그리고 39페이지부터 문제가 시작이 되는데, 토지 특성은 정말 중요하죠. 요약집 17페이지. 책을 한번 샥 훑어보고 그 다음에 문제 들어갈 겁니다. 요약집 17페이지의 5절. 토지 특성 나옵니다. 토지 특성은 두 가지 뭐랑 뭐가 있죠? 자연적 특성은 선천적인 특성이죠. 인간의 개입과 상관없이 토지가 타고나는 본원적이고 불변적 특성으로서 자연적 특성 외에 5가지 정도가 있다. 부동, 부증, 영소, 개별, 인접. 이 중에서 부증성이 1등이고요. 올해 시험에서. 개별성이 복병이 될 수 있습니다. 2개. 부증성과 개별성. 인문적 특성은 인간이 땅을 쓰면서 생기는 특징. 뭐 용도의 다양성이라든가 병합분할 그리고 위치의 가변성. 인문적 특성에서는 용도의 다양성과 위치의 가변성 이 2가지 정도가 시험에 나온다고 보시는 게 합리적입니다. 자, 1번 타자 자연적 특성의 부동성 시작하겠습니다. 부동성은 토지는 고정되어 있다. 그렇죠? 물리적으로 그 위치가 이동할 수 없어요. 짱 박혀 있다. 그래서 부동성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양괄호 1번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걸 포장을 하면 국지화라고 표현하죠. 토지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시장이 국한된다라는 거죠. 국지화가 일단은 부동성에서 선봉으로 나오고 파생되는 게 4번, 5번 얘기예요. 결론은 부동성 때문에 지역마다 모든 게 다르다. 용도, 지역도 다르고 이용 상태도 다르고 아울러 지자체로부터 받는 규제도 다 다르다. 2번, 부동성 때문에 가치평가할 때는 무슨 분석? 지역 나오면 부동성이라고 했죠. 지역 분석을 왜 해야 되냐면 다음 장에 있는 3번과 관련이 있죠. 토지는 부동성이 있어서 어떤 효과? 외부 효과를 받기 때문에 가치평가할 때 주변 영향력을 평가를 하는 거죠. 외부 효과 부동성입니다. 정의 외부 효과와 부의 외부 효과 모두 다 부동성. 4번에 토지는 고정되어 있으니까 땅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임장밖에 없죠. 현장 조사를 해야 됩니다. 현장에 임해야 되죠. 5번에 부동성 때문에 토지는 업소에 갖다 놓고 진열할 수 없다. 맞죠? 샘플이나 디스플레이 못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임장이에요. 4번, 5번은 같은 맥락이라고 얘기가. 견본 진열이 안 돼서 임장이 필요하다. 부동성. 그리고 7번. 부동성 때문에 뭐랑 뭐가 나눠져요? 움직이는 자산과 고정되어 있는 자산이 나눠집니다. 동산과 뭐가 구별돼요? 부동산. 부동성 때문에 또 어떤 차이가 있냐면 소유권 공시 방법도 틀려져요. 동산은 소유권 공시할 때 어떻게 하면 되죠? 평온하게 인 마이 포켓 하시면 됩니다. 자, 뭐 하면 된다? 점유 가능하죠. 그렇죠? 우리 부동산은 갖고 다닐 수가 없죠? 부동산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서류에 올리나 봅니다. 얘를. 부동산에서 등기가 필요한 이유가 부동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점유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동산은. 그래서 등기가 바로 부동성과도 관련이 있죠. 자, 올해 주인공 2번에 뭐요? 부증성, 다른 말로 비생산성. 자, 좋습니다. 이 공부는 조금 더 하세요. 책 보시면서. 부증성은 생산 불가인가요? 생산 불가? 토지는 물리적으로 봤을 때 생산비를 투입하여 생산할 수
없다. 그럼 토지는 물리적 차원에서는 공급할 수 없다. 자, 오른쪽 페이지 넘어왔어요. 토지의 물리적 공급이 안 된다면 토지는 물리적 공급의 탄력성이 제로다. 맞죠? 물리적 공급은 탄력성이 제로예요. 완전? 완전 비탄력. 토지는 물리적 차원에서는 완전 비탄력적. 이란 얘기는 공급 곡선이 수직선. 같은 뜻이죠,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지는 아래쪽. 경제적 공급? 돼요. 경제적 공급은 되죠? 용도적 공급? 가능합니다. 경제적이나 용도적으로 공급하는 사례가 뭐가 있어요? 개간, 매립, 간척. 이 개매간은 되죠, 그렇죠? 간척 사업해서 토지 공급할 수 있다. 간척 사업을 해서 토지 공급을 했다면 이것은 부증성의 예외다. 네, 그거 강조했던 것 같아요, 수업하면서. 부증성의 예외라고 볼 순 없고 시험에 나올 때는 거기 표현 토지 이용 행위의 전환에 불과하다. 이것은 용도를 바꿔서 공급한 것이지 생산한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하는 거죠. 이제 이쪽에서는 무조건 시험에 나올 것 같고요. 이런 맥락의 이야기들이 쭉 나올 것 같고 또 하나의 차원에서 부증성은 스토리가 생기죠. 또 토지는 부증성이 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는 안 되고 경제적으로만 되죠. 그럼 공급량이 충분치? 그래서 부증성은 기본적으로 토지 부족을 전제합니다. 그렇다면 부증성으로 인해서 토지는 귀해진다. 희소성. 부증성으로 인해서 땅값 오른다. 지가하고. 귀하고 비싸다. 지가하고 나오면 부증성입니다. 이렇게 되면요. 귀하고 비싸지면 사람들이 소유욕이 생겨요. 한정판. 그렇죠? 그래서 독점 소유욕이 생기고요. 땅을 사려고 서로 싸웁니다. 수요자 경쟁, 공급자 경쟁. 수요자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게 벌어지죠. 그럼 이 경쟁을 통해서 땅을 취득한다면 토지 이용은 집약화, 조방화. 집약화 얘기 나올 것 같아요, 시험에. 열심히 땅 쓰는 거죠, 위아래로. 또한 이 땅이 귀하고 비싸다면 부증성 때문에 사람들은 토지 용도 고민을 합니다. 유효 이용에 대한 필요성이 생기죠. 부증성 대표 단어들 다 써놨어요, 칠판에. 마지막으로 얘는 외우지 않으면 기억이 안 나는 게 하나 있는데 토지가 귀하고 비싸다고 해서 안 살 수는 없죠. 우리는 의식주가 필요한, 주가 필요한 사람들이니까. 이 토지 자체가 생활 필수재란 말이에요. 토지는 사회성과 공공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수요자 경쟁이 뒤처지는 사람들을 위해서 정부가 개입을 합니다. 그걸 이제 뭐라고 그래요? 토지 공개념이라고 합니다. 이거 보고 부증성이 어떻게 생각이 나겠어요? 외워야죠. 정부의 개입의 명분이 강화된다, 약화된다. 자동차 공개념 없어요. 자동차가 필수재인데 우리 생활에 공개념이 없는 이유는 자동차는 무한 공급이 되니까 그래요. 근데 토지는 필수재임에도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정부가 규제를 하거나 정부가 자원 배분을 시도하죠. 그래서 복지 같은 것도 하고 없으면 나눠주기도 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자, 부증성은 사랑합니다. 사랑입니다. 그렇죠? 20페이지. 작년에 원샷으로 나왔던 영속성. 영속성은 뭐요? 주택하고 토지가 조금 다르죠. 바로 그 말 밑에 제가 써놨는데 두 줄. 토지는 물리적으로 소모되거나 마모되지 않는다. 낡거나 늙지 않는다가 영속이죠. 그러나 주택은 늙어요. 그럼 주택은 뭐라고요? 내구성이라고 합니다. 다시요. 토지는 영속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고 주택은 영속적이진 않고 다만 겁내 오래 쓰긴 하죠. 그러니까 내구성이라고 합니다. 이거 두 개 더하면 부동산인데 그럼 부동산은 뭐라고 표현해요? 장기성이 있다. 그래서 영속성 외우실 때는 장기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됩니다. 또는 장래. 미래 가능성을 보장하는 게 영속성 덕분이죠. 그렇죠? 자, 아래쪽 내려오시면 첫 번째. 영속성으로 인해서 토지에는 물리적 감가가 있다, 없다? 그러면 토지에는 소모를 전제로 하는 이론을 적용할 순? 예를 들면 토지는 원가법을 못 써요. 감가 수정이라는 걸 못 해요, 땅은. 그래서 토지 평가는 원가법 말고 다른 방법을 쓰게 되죠. 그렇죠? 이런 거. 2번.
영속성 때문에 토지는 뭐가 좋다고요? 가치 보존력. 가치 보존력. 땅을 하나 사면은 평생 쓰고 물려가면서 쓰죠. 그걸 가치 보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3번에 바로 이 단어 나옵니다. 영속성 덕분에 어떤 관점? 장기 투자 됩니까? 의사결정도 장기로 하죠. 장기 투자를 통해서 이득을 두 가지로 얻어요. 자본이득과 처분이득과 영업이득. 그렇죠? 자본이득 다 영속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래쪽 4번. 임대차랑 재고시장. 자, 임대차가 발달하는 거는 토지가 감가가 없어서 빌려주기 편하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임대차 영속성이고, 재고시장이 뭐예요? 중고시장인데 중고시장은 왜 생겨요? 주택이요, 수명이 겁내 길어서 그래요. 주택이 30년씩 쓰니까 신규보다는 뭐가 발달한다? 재고시장이 발달하는 거. 자, 잘 보세요. 재고시장은 중고주택과 관련이 있다. 이해되시죠? 그럼 얘는 아마 시험에 내구성이라고 나올 겁니다. 영속성이 틀린 말은 아닌데 보통 주택 얘기할 때 쓴다고, 이 말을. 그래서 내구성이 나오고, 그럼 우리가 주택시장 분석할 때는 재고 분석도 해야겠네요. 그럼 이거 유량 분석이에요, 저량 분석이에요? 재고는 기존에 있는 양이잖아요. 자, 그럼 무슨 분석? 그럼 여기까지 나가줘야 돼요. 저량 분석하는 게 내구성, 영속성적 관점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읒. 재고, 중고, 저량, 이게 원래 붙어 있어요. 자, 여기 이제 영속성과 관련이 있죠. 너무 지읒만 하시면 지읒 뭐 어쩌라고 이렇게 됩니다, 나중에. 그냥 얘기한 거예요. 너무 꽂히지 마세요. 자, 아래쪽 5번. 영속성 덕분에 부동산에는 가격 또는 가치의 개념이 등장하죠. 가치의 정의, 밸류의 정의가 뭐예요? 장래 나왔잖아요, 장래. 그럼 끝난 거 얘기가. 장래가 나오면 영속성이라고 무조건. 장래 이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한 값이라는 이 밸류의 개념을 적용할 수 있는 건 부동산은 장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영속성이죠, 그렇죠? 자, 이렇게 가격을 평가하는 거 아래쪽에 보시면 얘를 수익환원법이라고 합니다. 우리 수익 방식 배웠죠? 수익 방식은 장래 수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해서 가치 평가를 하거든요. 이게 영속성과 관련이 있죠. 아울러서 예측의 원칙과도 관련이 있다. 아직은 많이 취약한 21페이지의 4번. 개별성 들어갑니다. 개별성이 조금 약하세요, 아직. 조금 신경 쓰세요. 개별성을 뭐라고 한다고요? 이질성. 토지는 물리적으로 모두 다르다. 물리적으로 동일한 두 개의 토지는 있을 수? 그렇죠. 제가 아무리 붙어있는 땅이더라도 각기 고유에 뭐가 있어요? 주소와 지번이 있습니다. 100-7번지, 8번지, 9번지. 그럼 이건 전혀 다른 물건이 됩니다. 왜냐하면 갑이라는 사람이 100-7번지와 계약을 했다면 이 땅이 비슷하게 생겼더라도 얘를 가져올 수는 없는 거예요. 100-7번지가 땅이 옆에가 조금 이상하다고 해서 이걸 집어올 수 없죠. 이걸 법적 대체가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A라는 땅은 B로 완벽히 되바꿀 순 없죠. 개별성에서 제일 중요한 건 법적 또는 물리적, 토탈로 합치면 완전한 대체가 된다, 안 된다? 네, 그래서 개별성의 핵심 단어는 대체인 것 같아요. 물리적 차원에서는 토지는 대체가 불가하다. 물론 이용 측면에서는 대체가 가능해요. 임대차 할 때는 이거 대신에 이거 임대차 해도 되는데 법적 계약을 하거나 완전하게 땅을 되바꾸는 건 불가능하다. 이런 특성입니다. 모두 다르기 때문에 아래쪽에 2번. 하나의 토지이더라도 가격이 하나만 있을 수는 없는 겁니다. 뭐가 성립되지 않는다? 일몰일가 X. 맞죠? 그리고 토지는 개별성으로 인해서 표준 선정이 어렵죠. 우리 국토교통부 장관께서 지역의 표준 땅 뽑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토지가 다르니까. 일몰일가 X랑 표준 선정 어렵다. 독특한 키워드입니다, 두 개. 아울러 개별성 때문에 가치 평가할 때는 무슨 분석? 개별 분석을 해야 됩니다. 부동성 때문에 뭘 해야 돼요? 지역 분석을 해야 되고, 개별성 때문에 누가 먼저 해요? 지역 분석이 먼저 하죠. 지역 분석을 통해서는 뭘 밝힙니까? 두 가지. 표준적 이용과 가격 수준을 밝히는 게 지역 분석이고, 준 분석.
개별 분석을 통해서 뭘 밝혀요? 최유효 이용과 구체적 가격을 밝히는 거죠. 근데 그 최유효 이용은 개별적으로 따로 평가가 된다 이거예요. 그럼 토지의 개별성이 있으면 이 위에 건물 개별성이 있나요? 그렇겠지. 땅이 다 개별성이 있는데. 그럼 그 위에 붙어있는 모든 것들도 개별성이 있다. 그러면요, 내가 이 정보를 구한다고 한들 이 정보랑 이 정보는 다른 정보가 되죠. 그럼 정보 취득이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그게 이제 6번인가요? 맨 밑에? 아울러서 특이한 게 5번 얘기도 나와요. 개별성으로 인해서 공급이 뭐가 된대요? 유일무이. 유일무이해진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여러분 주택은 이 세상에 한 채밖에 없는 집이에요. 자, 물리적으로 동등한 두 개의 주택은 있을 수 없죠. 그래서 모든 공급을 개별화시킵니다. 22페이지. 위에 표 다시 한번 개인적으로 정리하시고, 자, 아래쪽 2번. 토지의 무슨 특성이요? 누가 써요, 땅을? 사람이 들어가서 씁니다. 여러 용도로 뭐 될 수 있다? 이용될 수 있다. 여러 용도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게 아래쪽 1번에 용도의 다양성. 땅을 사람이 쓰는 거죠? 용도의 다양성 덕분에 토지는 어떻게 구별돼요? 1번에. 용용. 농업용, 상업용, 공업용, 특수목적. 시험에 용용 나오면 뭐라고요? 용도의 다양성. 그럼 이 중에서 뭘로 쓰는 게 제일 좋아요? 라는 고민을 하지 않겠냐고요. 그래서 용도의 다양성에서도 뭐가 나온다? 스톱. 여기도 나왔었는데. 뭐에서 나왔어요? 그럼 차이가 뭐예요? 지금 배우는 거랑? 얘는 자연적 특성. 땅이 타고나는 특성 중에 부증성 때문에 땅이 귀하고 비싸니까 용도 고민을 해야 된다. 지금 나오는 건 무슨 특성이에요? 인문적 특성에서는 용도의 다양성과 최유효 이용이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죠. 아래쪽 2번. 토지는 병합 분할할 수 있다. 법적 범위 내에서 합필, 분필 가능합니다. 오른쪽 3번. 토지의 위치는 가변적이다. 위치의 가변성. 절대적 위치, 상대적 위치. 절대적 위치는 안 변하죠. 주변을 바뀐다. 주변에 아파트 생기고요. 주변에 막 공원 생기고 이러면 주변이 바뀌는 걸 위치의 가변성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사경행 위치가 끊임없이 유동적으로 바뀐다는 특성이죠. 문제 들어가 봅니다. 39페이지에 1번. 먼저 기출문제 2개 쌈 싸먹겠습니다. 1번. 틀린 것은 보기 1번에 영속성 나왔죠? 감가가 적용되지 않는다. 맞죠? 2번의 키워드는 국지화. 국지화 뭐요? 맞죠? 3번의 키워드는 집약화 나오면 이게 나올 것 같다 이겁니다. 올해 시험에. 4번에 키워드 외부효과? 외부효과 뭐예요? 뭐 이렇게 고민해요. 외부효과 뭐예요? 부동성이죠? 네. 정답 웃으면서 4번 찍을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외부효과는 부동성. 토지는 인위적으로 분할, 마이너스, 합병, 플러스, 합필, 분필 할 수 있죠. 네. 병합 분할의 가능성이죠. 자, 정답 4번이었고 2번. 틀린 것은 1번에 문장 쭉 읽다 보면 키워드가 뭐 이렇게 멀리서 찾아요, 키워드를. 지역이란 말 나오죠. 지역이 나오면 뭐예요? 뭔 난리를 쳐도 부동성입니다. 그래서 지역의 수요가 급증했더라도 지역으로 이동할 수 없다. 부동성 맞죠? 2번의 키워드는 가치 보존력이 좋은 건 감가가 안 돼서 그래요. 영속성 맞죠? 3번. 토지는 다른 생산물 마냥 노동이나 생산비를 투입하여 재생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4번에 개별성은 토지뿐만 아니라 건물 및 기타 계량물에도 적용될 수 있죠? 가능한 얘기입니다. 자, 5번에 위치성이라는 게 뭐냐면 토지가 가지는 위치의 가치라는 뜻입니다. 하나 써놓으세요. 그 토지가 가지고 있는 위치의 값어치, 이런 개념인데요. 이 위치 가치는 누가 결정하냐면 사람들이 그 위치를 얼마나 좋아하는가가 결정을 합니다. 개인이나 집단의 상호 선택과 선호란 말 나오죠. 만약에 사람들이 그 위치를 좋아하면 그게 좋은 위치인 거예요, 그냥. 그 시장 수요에 따라서 위치 가치가 결정이 되는 걸 토지의 위치성이라고 부릅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시죠. 자, 3번 스타트합니다. 틀린 것은요. 1번의 자연적, 인간 개입 없소이다. 자연적. 그러면 선천적이고 본래 그러한 불변적 특성이다. 맞죠? 인문적, 인간 들어갑니다. 그러면 용도, 병합 분할, 위치 가변, 이거 사람들이 다 조정하는 거죠. 맞고요. 3번. 동산과 부동산은 뭐 덕분에 구별됩니까? 부동성 덕분에 구별되겠죠. 비생산성이 아니라 부동성 또는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과 관련이 있죠. 정답 3번에 있습니다. 4번이 무슨 분석이요? 지역 나오면 부동성,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 5번에 부동성 때문에 부동산은 견본 또는 진열하여 거래할 수 있다, 없다? 불가하죠? 네. 자, 4번에 옳은 것은입니다. 1번에 땡땡땡으로 인하여 시장이 지역시장이 된다. 중앙정부의 지자체 상이한 규제와 통제를 받는다. 지역 나왔죠? 아, 그럼 지역 나오면 뭐라고요? 부동성입니다. 1번 틀렸고. 2번의 키는 소모를 전제로 하는 이론을 적용할 수 없다. 소모가 안 된다는 영속성. 3번의 키워드는 두 개 보이는데요, 지금. 수요 경쟁. 집가고 보여, 뒤에? 수요 경쟁과 집가고는 부. 맞죠? 정답. 토지는 생산비를 투입하여 양을 늘릴 수 없다. 맞습니다만 비소모성이 아니라 비생산성, 부증성 때문이죠.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토지의 공적 개념은 뭐 때문에 생길까요? 부, 증성 때문에 정부가 개입하게 되죠. 5번 별표. 토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을 완전 비탄력이라고 봅니다. 완전 비탄력은 부, 증성. 그러면 토지의 물리적 공급 곡선은 수직선이라고 수요 공급 시험 문제로 나옵니다. 2번에 가치 보존력. 영속성 덕분이다. 맞죠? 3번에 태양광선이나 공기나 비 같은 건 무한하대요. 근데 자연물인 토지는 유한하대요. 리미티드 에디션. 그럼 소유 욕구 생긴다. 맞죠? 부증성 스토리죠? 4번에 1가를 적용할 수 없다. 개별성. 암기 빨리 하세요. 1물일가 X는 개별성. 정답 4번입니다. 부증성은 거시적으로 봤을 때 양불변. 그래서 토지는 면적이 유한하다. 정확하죠, 그렇죠? 네. 5번 문제 중요해 보입니다. 별표 쳤습니다. 자, 6번에 1번 이제 키워드를 잡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직접. 부동성은 결과고 키워드. 외부 효과 부동성 맞죠? 자, 2번은요? 개별성 맞죠? 3번에 공시 방법의 차이. 등기 왜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부,
동수성 때문에 한다고 그랬죠? 정답 3번. 4번 키워드는요? 가치가 키워드고 장래라는 말이 핵심 키워드죠. 영속성. 맞죠? 5번의 키워드는 장기 투자. 자본이득과 소득이득. 무슨 특성이요? 영속성입니다. 내구성 해도 맞죠? 자, 7번 같은 패턴으로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7번.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기역은 국지화시켜 지역적으로 만든대 시장을. 부동성이겠죠? 니은은 소유이익과 사용이익을 분리시키고 임대차를 발달한대요. 영속성이죠? 디귿은 최유효 이용이랍니다. 답이 두 개가 될 수가 있는데 부증성도 되고 용도의 다양성도 됩니다. 리을번은요? 비교가 어렵고 대체가 제약되죠. 개별성이죠? 네. 자, 부동성, 부증성, 영속성, 개별성입니다. 자, 부동성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지리적 위치에. 이건 안 틀리세요. 이건 안 틀리세요, 시험에서. 근데 밑에 세 개에 BBB가 들어가거든요, 얘가. 자, 요걸 헷갈리시더라고, 좀. 부증은? 부증. 비. 면적의 유한성이라고 부릅니다. 자, 비생산 맞죠? 영속은? 아, 이게 은근히 헷갈려요. 전혀 다른 얘기인데. 비생산, 비소모. 개별은요? 예. 그러니까 괜히 이런 것 때문에 짜증 나시면 안 됩니다. 문제 풀 때. 그게 7번에 보기에 그렇게 돼 있죠. 7번에 1번이 답인데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이 결국 부동성이고 니은번의 비소모성이 영속이고 그리고 디귿번의 용도의 다양성이 용도의 다양성이고 리을번의 비대체성은 개별성이죠. 그렇죠? 뭐 소모라든가 생산이라든가 대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받아들이지도록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8번 스토리를 만들어 볼게요. 8번에 제가 기출문제 응용한 건데요. 스토리가 이래요. 아파트가 있다. 아파트가 있는데 이 주변이 횡행했었는데요. 이 주변에 갑자기 말입니다. 체육공원이 생겨요. 대규모로. 그리고 주변에 이마트가 들어와 버려요. 자, 이 주택 입장에서는 호재, 악재? 악재입니다. 아, 공원 가자고 그러고 마트 가자고 그러고 아, 피곤해. 산속에서 살고 싶습니다. 제가 토요일 날까지 수업을 하니까 일요일 날마다 마트 기사를 해야 돼요. 일요일은 마트 가는 날인데 저는 법이 빨리 바뀌어서 일요일 날 마트를 다 휴무시켰으면 좋겠어요. 아니, 소상공인과의 어떤 그런 거. 네. 아니, 그러니까 이사 주고 뭐고 간에 한 달 내내 쉬었으면 좋겠어요. 자, 공원과 마트는 호재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집값이 올랐어요. 이게 기출 문제예요. 그럼 이것과 관련된 특성을 두 개를 고르셔. 이렇게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냐면 자연적 특성과 인문적 특성. 그럼 일단 우리가 딱 봤을 때는 1빠따로 야, 이거 외부 효과다. 맞죠? 그럼 뭐예요? 부? 그래서 자연적 특성 나오면 부동성으로 찍으셔야 돼. 근데 요거 인문적 특성 어려워요. 요거 인문적 특성 뭐예요? 주변이 바뀐 거잖아요. 주변이 바뀌면 우리 마지막에 아까 보셨던 위치의 가변성. 자, 지금 되게 중요한 말씀 하셨는데 인접성은 자연적 특성이에요. 토지가 붙어 있다는 건.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인접성 넣으려면 그거 자연에 붙어야 되고요. 인문적 특성은 뭐랑 관련있다? 굉장히 생각해야 되는 문제였는데 8번이 그걸 모티브로 하는 문제예요, 지금. 그러니까 5번인데요, 답은. 저는 정의 외부 효과라고 써놓은 것도 맞죠. 사실 특성을 물어봤다면 부동성? 부동성이라고 해야 맞는 거예요. 외부 효과니까. 그리고 상대적 위치가 변한 거 맞죠.
그럼 얘는 뭐랑 관련이 있다? 위치에 가변성과 관련이 있죠. 그렇죠? 아주 괜찮은 문제였어요. 8번 문제. 작년 문제 하나 풀어볼까요? 9번. 작년에 이게 1번에 나왔었습니다. 시험 문제로. 9시 2분에 풀었던 거 시험장에서. 1번 문제. 아따 떨린다 1번. 자, 박스 안에 3개 나옵니다. 소유함으로써 생기는 색칠, 자본이익과 색칠, 운용이익이 생긴다. 아이씨 뭐야. 헷갈린다고 쳐봐요. 두 번째, 가격이 하락해도 뭐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자, 다음 나왔어. 소모. 영속성이죠. 그럼 답 4번으로 찍는 거예요. 그냥. 가격 상승을 기대해도 매각을 미룰 수 있다. 그리고 영속성이 부동산의 수명을 길게 하기 때문에 관리의 필요성을 만들어요. 오래 쓰는 재화라서. 그래서 세 번째 관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첫 번째 줄에 있는 자본이익이 뭐예요? 이걸 자본이득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본이익이 소유하면서 생긴다고 했죠. 가지고 있으면 집값 오르는 거라는 뜻이에요. 가지고 있으면 집값 오르는 게 매각하면 처분이득이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자본이득이고, 이용이죠. 이용 뒤에. 요거는 임대사업 같은 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운용이익을 소득이득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다시 자본이익을 자본이득, 그리고 운용이익을 소득이득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10번) 부동산은 다른 재화와 구별되는 독특한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시장과 구별되는데 옳은 것은 1번 도시 중심 토지와 교외 토지는 땅값이 다르죠. 뭐의 차이로? 희소성의 차이로 인해서 누가 비싸요? 그러면 도시 중심 토지는 교외 토지보다 임대료가 더 높다. 그리고 이거 말고도 도심 땅값이 더 비싼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뭐가 높기 때문에? 기회비용이 높기 때문에. 그렇죠. 도심 토지는 기회비용이 높기 때문에 더 땅값이 비싸다. 배우셨습니다. 얘를 기회비용의 원칙이라고 했었죠. 2번이 맞아요, 틀려요? 2번. 틀려요. 문장 찢어야 돼요. 부동성 때문에 지역 분석, 개별성 때문에 개별 분석. 개별 분석은 부동성과는 좀. 그래서 부동성, 지역 분석, 개별성, 개별 분석 이렇게 나눠주셔야 돼요. 3번에 지역 수요가 급등했더라도 그 지역으로 부동산을 이동할 수 없다. 아까 풀었던 부동성입니다. 다른 것보다는 4번 문장을 좀 잘하셨으면 좋겠는데 재고시장이 생기는 건 뭐랑 관련이 있다고요? 영속성 또는 내구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5번은 토지는 생산비를 투입하여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물리적 공급과 용도적 공급이 모두 불가하다? 뭐만 불가요? 물리적 공급만 불가하지만 용도적 공급은 또 되기도 하죠. 그렇죠? 자, 11번은 푸시고 12번에 1번 얘기만 좀 할게요. 토지는 근본적으로 다른 토지와 뭐하고 있다? 붙어있죠? 지금 여러분 붙어 계시죠? 옆 사람하고. 싸우지 마세요. 싸우지 마세요. 뒤로 잠깐만 나오라고 하지 마시고요. 그걸 불러내, 뭐 이렇게. 아우, 독서실에서도 막 불러내더라고, 보니까. 다른 학원에 보니까. 야, 너 잠깐 나와봐. 네, 결투 신청하지 마세요. 네. 서로 싸우지 않고 조화롭게 쓴다. 뭐예요? 상린. 요 인접성이 바로 상린성이 강조되죠. 조화로운 토지 이용. 12번에 1번을 인접성이라고 부릅니다. 맞죠? 네. 13번, 14번. 14번 풀게요. 13번 풀어보시고. 14번에 1번. 개발 제한 구역이 지정이나 해제가 됐어요. 이걸 바로 행정적 환경이 변화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규제가 바뀐 거죠. 부동산 세제 같은 건 행정적 위치를 변화시킨다. 맞고요.
이것도 위치의 가변성이라고 부릅니다. 위치의 가변성은 차원이 3개거든요. 사, 경, 행. 사회 요인, 행정 요인, 경제 요인이 변한다는 얘기죠. 이번에 용어 하나 보여드릴게요. 토지를 뭐 하면? 하필했을 때 규모의 경제 날 수 있나요? 날 수 있죠. 자, 뭔 얘기냐 이런 겁니다. 여기 보시면 사무실이요. 내가 한 300평이 있어요. 중심 상업 건물에 300평 사무실을 가진 데가 임대업자입니다. 임대업자. 뭐 일단은요. 부럽고요. 진짜 부럽다. 자, 그럼 이 사람이 이거 임대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안 나가. 안 나가. 너무 비싸. 임대료가 너무 비싸. 그럼 이거 분할 임대 할 수 있나요? 분할 임대 할 수 있죠. 그래서 쪼개가지고 100평씩 3개로 나눠 놓으니까 잘 나가. 이게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은 얘는 대규모로 쓰는 게 좋은 거예요? 소규모로 쓰는 게 좋아요? 뭐 당연히 소규모로 쓰는 게 좋은데 이 상황을 규모의 불경제라고 합니다. 규모의 불경제란 말은 규모가 커질수록 오히려 비효율적이라는 거예요. 아이, 말을 못 쓰냐, 이렇게? 규모가 커질수록 경제적 효과가 작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소규모로 쓰는 게 좋은 거죠. 그렇죠? 그런데 100평 나눠서 썼더니 요 임대료 100만 원, 요 임대료 100만 원, 임대료 100만 원인데 요거 통으로 300평 임대하니까 한 임대료 500까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따로 하는 게 좋아요? 한 번에 하는 게 좋아요? 요건 이제 합치는 게 좋죠. 그럼 요거 대규모가 좋죠. 그럼 요 합병해서 좋은 이 대규모의 경제 효과를 뭐라고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얘를 시험 문제로 엮어볼게요. 그럼 규모의 경제가 기대된다면 토지는 병합하는 게 유리할 것이다. 맞죠? 규모의 불경제가 예상이 된다면 토지는 분할하는 게 유리할 것이다. 뭐 굉장히 중요하지 않으니까 편안하게 들으세요, 그냥. 그러니까 합치는 게 대규모 하는 게 유리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대규모 했을 때 경제적으로 좋은 효과가 나면 얘를 플로테이지 현상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지문 보이시나요, 지금? 자, 이거 책에 써놓긴 했어요. 책에 어디 있냐면 22페이지. 요약집 22페이지의 밑에서 두 번째에 있습니다. 있긴 있죠? 네가 얘기 안 해서 그렇지 있긴 있죠? 그래서 지금 하잖아요. 밑에서 두 번째 줄. 플로테이지란 말은 약간 공식적으로 쉽게 바꾸면 합병 증가. 합병을 했더니 경제적으로 굉장히 효과가 좋아졌다 이거예요. 요거 이제 야매로 얘기하면 플로테이지 플러스 하는 게 좋다고 배우시면 돼요. 플러스랑 아무 상관없는 단어니까 누구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남 부끄럽게. 네. 플로테이지는 어떻게 쓰는 게 좋다? 플러스 하는 거. 맥주를 말입니다. 병으로 하나씩 사는 게 좋아요? 아니면 식스팩 사는 게 좋아요? 식스팩 한 번에 사면 싸게 사죠? 아니, 라면도 하나로 팔지도 않지만 요새는 하나보다는 요 박스로 사는 게 좋잖아요. 가격이. 대규모 하면 싸게 살 수 있죠. 그 플로테이지라고. 그러니까 오늘 반드시 라면 한 박스를 사서 가시라. 집에 한 박스 이렇게 들고. 집에서 물어보면은 네가 뭘 알아, 네가. 그렇죠. 네가 플로테이지를 알아? 그렇게 이제 허세도 부리시고 이게 바랍니다. 자, 14번에 2번 맞죠? 플로테이지. 3번도 설명드릴게요. 토지는 용도가 한번 결정되면 다른 용도로 바꾸기 쉽다, 어렵다? 와, 또 겁내 어렵습니다. 얘를 용도에 비가역성. 되돌리기 어렵다. 이제 제 표현으로 하면 빠꾸시키기 어렵다. 빠꾸가 어려운 게 비가역성. 빠꾸가 불가능하면 그건 불가역적이라고 얘기해요. 불가역은 아예 되돌릴 수가 없는 거고요. 비가역은 되돌리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뜻입니다. 4번에 부동산은 물리적으로는 대체성이 있으나 있나요? 아니, 물리적으로 어떻게 바꿔? 못 바꿔요. 땅 들어가지고 딴 걸로 못 바꿔요. 물리적으로 대체성이 있다 없다? 깜짝 놀랐네요. 웬일인 대박이다 진짜. 물리적으로는 대체성?
없을게요. 예. 그럼 여러분 가지고 있는 땅이 공주로 날아갈 수도 있어요. 대전으로 돌아올 수도 있고. 물리적으로는 대체성이 없지만 땅을 빌려서 이용할 때는 대체성이 있어요. 그래서 물리적 대체는 없지만 이용 측면의 대체는 가능합니다. 거꾸로 된 표현이에요. 제 의지와 상관없이 별표 하나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여기가 일단 총론인데 끝난 거 아닙니다, 수업. 네. 그 다음 챕터가 이제 48페이지부터 경제론인데 말입니다. 경제론 슬쩍 넘어가기 전에 뭘 할 거냐면요. 문제집 340페이지.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신 게 1번, 2번, 3번까지 배우셨거든요. 작년 문제 기준으로 하면 27회 기출문제죠. 340페이지.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본시험에서. 1번은 아까 풀었죠? 자, 2번에 일단은 공법 얘기 빼고 할 겁니다, 제가 지금. 2번에 1번 지문 보세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용수를 위해서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수로 나왔나요? 인공수로 뭐다? 국어라고 하죠? 이게 나왔어, 처음에. 그래서 굉장히 당황했죠, 많은 분들이. 근데 2번 보고 기절했죠. 건축 법령상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은 자동차 관련 시설로, 무도학원은 위락시설로 분류된다. 공법 시간에 제대로 배우죠, 이거. 이거 맞죠? 저는 이거 안 가르쳐 드릴 겁니다, 끝까지. 네. 2번 말고 3, 4, 5번을 잡아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네. 3번에 임농택 뭐라고 나왔죠? 상호 간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 중이죠. 뭐라고 불러요? 후보지라고 하니까 3번 틀린 거죠. 1번, 3번은 오리지널 개론 문제입니다. 4번에 주택 법령상 무슨 주택? 주택 외의 건축물이 도시형 생활주택입니까?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로 근데 주거시설로 쓸 수 있는 거 뭐라고 그랬어요? 주택 외의 건축물이라니까. 그래요. 이거 준주택 설명이잖아요. 그래서 4번은 준주택이 나온 거예요. 그렇죠? 5번도 유감스럽게도 국계법 얘기가 나옵니다. 국계법상 공용시설을 보호하고 공공 업무 기능을 효율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구에 대해서 중요시설물 보존지구로 지정한다. 중요시설물 보존지구가 뭐 하는데요? 이거 국방안보 얘기예요. 맞죠? 중요시설물 보존지구는 국방과 안보상 시설 보존하는 거죠, 여기. 왜 5번이 시험에 나왔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앉아서. 왜 나왔을까요, 이거? 중요시설물 보존지구. 제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는데 이게 사드랑 관련이 있지 않았을까? 사드랑 굉장히 관련이 있거든요, 이 중요시설물 보존지구가. 그리고 이 근처 주변이 얘로 지정된다는 얘기가 한참 나왔었거든요, 이때. 그래서 아마 낸 것 같다고 추정합니다. 그러나 요거는 약간 똥이죠, 지금 지문들이. 예, 2번 문제가 초반에 우리 멘탈 잡고 흔드는 문제였어요. 쉽지가 않았어요. 예, 공법 문제잖아요, 다. 그래서 일단은 1번, 3번, 4번은 까내고 나서 들어갔어야 돼요. 그래서 2번, 5번 중에 찍을 수밖에 없던 문제예요. 근데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국계법을 자세하게는 공부하지 마세요. 개론만 하시는 분들은. 이게 계속해서 나온다면 그런데 이런 거 완전 이벤트 문제라서 한번 나오고 그냥 끝이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1번 같은 거나 4번 같은 경우에는 다시 나왔어요, 시험에. 그래서 1번, 4번 내용은 익혀 놓으시고 3번은 틀리시면 안 되고. 그 정도입니다. 얼마나 많이 당황했겠어요, 2번을 풀고 나서. 3번 들어가서 그럼 제정신으로 못 푼다고. 3번 보세요. 아니, 시험이 잘 쓰는 테크닉이 그거예요. 3번 넘겨보세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문제거든요, 3번은. 3번 보시면 1번에 뭐 나왔어요, 지금? 법경기 아닐까요? 맞죠?
2번에 민법상 부동산은 땡큐 맞죠? 3번 기술적 개념에는 생산 요소 아니잖아요. 정답 3번이죠. 근데 웃으면서 찍어야 돼요. 이거는 생산 요소 하면 경제, 자산 경제, 공간 기술, 자연 기술. 그렇죠. 4번에 준부동산은 등기 등록하는 거 맞나요? 5번에 토지 앤 건물 스토리 나온다. 각각 독립된 거래지만 마치 어떻게 하나로 결합돼서 거래되면 토지 건물 나오는 거 복합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3번 문제는 그렇게 난이도가 높은 문제는 아니죠. 네. 근데 2번 풀면 정신이 없다고, 정신이. 요약집, 문제집 페이지 78페이지 펴세요. 제가 오늘 43번, 4번, 5번, 6번, 7번까지 하고 끝낼 거거든요. 47번까지가 경기변동이에요. 경기변동 문제 5문제 넣어놨어요. 78페이지에 43번부터 47번까지를 책하고 딱 맞춰드릴 건데 잠깐만 쉬었다 합시다. 네, 짧게 쉴게요. 금방 할 수 있으니까.